작년 하반기에 관광통역 안내사 1차 필기시험에 이어 2차 면접을 치르고 12월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2차 시험 공부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작년 12월에는 창작의 날씨 웹소설 플랫폼이 종료됐고 황당한 계엄령도 일어나서 개인적으로도 한국인으로도 무기력했습니다. 이번 계엄령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일정이 대거 취소되어 관통사협회 관계자의 말로는 올해 5월달 즈음부터 관광업계에서 채용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죠. 현재까지는 장롱 면허입니다. 어찌되었던 영상 업로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처럼 공부가 체질이 아닌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2달간의 2차 시험 공부 요령과 최종 면접 경험을 공유할게요. 관통사 2차 공부도 1차 때처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국내파여서 제 일본어 발음에 확신이 없어요. 제 일본 친구들은 저의 일본어를 칭찬하지만 친분에 의한 호감과 평가겠죠. 하지만 관통사는 동시통역사 수준의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러기에 독학으로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1차 필기시험의 가채점 결과가 합격인 것을 확인한 뒤 곧장 2차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긴장되었어요. D-Day까지 총 50여일 정도 공부했습니다. 제 공부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었어요. 저는 집중력을 쏟은 뒤 나가 떨어지는 유형인 것 같아요. 보통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는데요. 저는 저녁형 인간에게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하고 P에게 J처럼 살라며 권유하는 자기계발서를 기피하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타인의 공부법을 맹신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성과를 본 공부법에서 내게 적합한 부분을 선별하자는 거죠. 산만한 성격의 저는 공부기간 중에 갑자기 영어가 하고 싶어져서 온라인 펜팔 앱에 가입해 외국 친구를 사귀기도 했고요. 중간에 몸이 아프기도 했어요. 평소 공부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체력을 몰아치듯 쏟아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독학으로도 약 2달간 꾸준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관통사 2차 면접시험에 참고한 책은 총 3권이며 실질적으로 2권만 도움되었습니다. 저는 답안 스크립트 작성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어요. 교재에는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적혀 있지만 나만의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완벽한 스크립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해낼 답안이 필요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보 3가지를 설명하라는 기출문제에 수험서는 숭례문, 원각사지 석탑, 성덕대왕 신종 등을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지만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문과 관련된 국보를 찾았습니다. 첨성대, 선산열차 분야지도 각석, 혼천이 등을 별이라는 공통점으로 그룹을 묶은 것이죠. 주의할 점은 나만의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 검색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험 문제가 광범위하고 공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연상할 키워드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크립트의 구성은 정의, 특징, 예시일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나만의 경험을 더하고 이와 연관성 있는 관광 정보도 추가했습니다. 학원 수업과 면접 수험서에만 의존하면 비슷한 답안을 구술할 가능성이 있어요. 면접관에게 차별화된 인상을 심으려면 나만의 경험을 더해야 할 것 같았어요. 또한 질문과 연관된 다른 관광 키워드를 추가한 것은 질문 속 관광 분야 외에도 다른 관광 정보를 숙지한 듯이 보이려는 작은 속셈인 거죠. 게다가 면접 시험에서 원 질문에 뒤따르는 꼬리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거죠. 원래 맞짱은 선빵이잖아요. 사실 한국어 작문도 힘든데 외국어 스크립트는 더 많은 시간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 앱을 적극 이용했습니다. 번역 앱의 장점은 번역 시간 전략 외에도 크게 2가지의 장점이 더 있습니다. 첫째, 한국어로 작문하는 동안 전체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일본어 실력이 뛰어난 분이라면 일본어로 관광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겠지만 저는 원어민이 아니어서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국어로 숙지하고 이후 일본어로 암기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낯선 단어, 예를 들면 분로크 케이초노 에키, 한국어로는 임진왜란인데요. 일본어 표기 대신 한국어로 써놓고 외웠습니다. 2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니라 구술시험이니까요.
둘째, 번역 앱의 음성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일본어 발음에 자신이 없어요. 일본어가 은근 섬세하거든요. 발음 영역이 작아서 장단음과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한국식 억양으로 발성하면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일본의 수도는 도쿄라고 발음됩니다. 사음절이죠. 그런데 한국인은 도쿄라고 이음절로 발음해요. 아무튼 평소 일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한국 관광과 역사에 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광 용어를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해도 낯선 단어의 발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야 하는 영역이기에 번역 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 중에 지겨움을 계속 느끼는 평범한 두뇌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는 번역 앱 음성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무의식에 맡기는 거죠. 한편 아주 사소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중단하다가 츠유시스루로 번역되는데요. 우치키르, 일본어 고유 동사가 더 자연스러운 듯해서 번역을 조금 교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단어 충돌을 번역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언어 표현을 번역 앱이 가끔 놓칠 수 있습니다. 공부의 마지막은 핵심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기출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면접에서 조립하듯이 대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 키워드는 한국 대표 음식, 발효, 유산균,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2013, 월동, 가족 유대감, 소금물, 양면, 보관, 김치 전용 냉장고 등이 있겠죠. 면접에서 면접관이 김치 그 자체를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고 김치 만드는 법을 설명하라고도 할 수 있으며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저에게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추천해준 지인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출제된다며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학원에서도 강조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면접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험에는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부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관광통역안내사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추후 2차 시험의 면접일과 시간이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저는 12시 30분 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저희 면접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 국가자격시험장이었는데요. 면접자는 1층 대기실에 있다가 수험번호 순으로 2층 대기실로 가고요. 그곳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다시 면접 순서를 정하는 번호를 뽑습니다. 2층 대기실에서 진행요원이 면접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요. 저는 면접시험이 블라인드 면접인지 몰랐습니다. 면접자가 면접관을 대면했을 때 이름, 나이, 지역, 학력, 특정 근무 경력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됩니다. 편애와 편견을 배제하고 면접이 치러진다는 거겠죠? 면접실은 지하 1층에 있었고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면접이 끝나면 승강기로 이동해요. 면접자들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동선 같아요. 지하 면접실 입구에서 개인 휴대폰을 보관하고요. 내가 입장할 면접실의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방번호가 적힌 기다란 의자에 2명의 면접 대기자가 간격을 두고 앉아서 대기합니다. 지하 면접실에는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약 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이 어렴풋하네요. 면접 시간은 10분이라고 하는데 면접실 방문이 빨리빨리 열렸어요. 평균 3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입장할 방 번호가 호출되면 가방을 면접실 문 앞에 두고 입장합니다. 그런데 면접 장소가 어둡고 좁아요. 창문 하나 없어 취조실 같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 면접관 3명이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분위기가 무서웠어요. 제가 긴장하면 오히려 웃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질문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울 효과를 본 것인지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2명의 면접관님은 웃어주셨는데 1명의 면접관님은 무서운 표정을 절대 풀지 않으셨어요. 저는 질문이 3개 이상이 될 것이고 꼬리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은 면접관 1명당 1개의 질문, 일본어 질문 2개, 한국어 질문 1개였습니다. 딱 3개로 끝났어요.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는 인사를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 좁은 방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면접이 끝났다는 그런 상황에 긴장이 훅 풀려서 면접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끝인사를 제대로 하고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마지막 코멘트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면접이 끝나자마자 일본 친구들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2달간 일본어로만 중얼거리다 보니까 이날의 외국어 스피킹에는 버퍼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관광통역 안내사 1차, 2차 모두 독학으로 공부했고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N수를 하지 않았던 건 운이 조금 따라준 것 같습니다. 만약 다시 2차 면접 준비를 독학으로 해야 한다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요. 스터디 구성원들이 랜덤으로 질문을 던져 모의 면접을 연습하는 거죠. 2024년에 관통사 시험을 치른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관통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며칠 전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를 봤거든요.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김장하 선생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남자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 선생님을 찾아뵈러 오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니 김장하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쩌다 가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그저 일상에 치여 사는 평범한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봐요 우리.